처음 삐라를 본 건 유치원 때였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골목의 흰 종이들이 바람에 밀려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것만 보면 얼굴이 굳어졌고 저런 거 보면 안 된다며 재빨리 모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불꽃 옆에서 몰래 한 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종이에는 짧고 어딘가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인민을 위해 쪽잠만 자는 김정일. 그런데 배는 왜 이렇게 똥똥할까요? 그 문장은 어린 제게는 농담처럼도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종이를 문틈 사이에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꺼내 읽을 때면 뭔가 이상한데 하는 작은 의심이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제 안 어딘가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자 그 가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이 전쟁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제가 본 삐라의 내용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싸우며 배운 싸움의 기본이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실에서 선전 문구를 읽을 때마다 책장 사이로 삐라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고 그 틈 사이로 현실과 의심이 뒤섞인 새로운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틀린 걸까? 그 생각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의문이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이 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이었고 언젠가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예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입대해 운전병 배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차만 몰면 된다. 적어도 총을 들고 전선에 서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좀 볼 수 있겠구나. 제가 자란 고향은 사람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지붕은 나무판자를 겹겹이 얹어두었지만 비만 오면 금세 썩은 틈이 벌어져 방 안으로 빗물이 똑똑 떨어졌죠. 어른들은 그 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며 올해는 버티겠지 하고 웃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붕을 고치고 싶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마음대로 벨 수 없다는 것이었죠. 나무를 자르다 들키면 어느 날 갑자기 노동당 간부가 찾아와 이 나무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며 온 집안을 뒤집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난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풍산 김영건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나무 판자집들이 언덕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지붕은 이미 썩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방에 비닐을 덮고 웅크린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은 흙탕물이 흘러 발목까지 차올랐고 그게 당연한 일인 듯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살 줄 알았는데 여긴 그보다 한참 아래구나. 정말 몰랐습니다. 북한 땅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시간이 멈춘 곳이 있을 줄은요. 하지만 며칠 뒤 겪은 또 다른 경험은 그 반대 끝을 보여줬습니다. 평양 근처의 한 간부 집으로 물자 관련 업무 때문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집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반짝이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곱게 차려입은 초등학생쯤 된 딸아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음색은 제가 살던 세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피아노 값을 묻자 간부는 아무렇지 않게 달러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북한 돈으로 환산해봤습니다. 피아노 5천, 바이올린 2천. 어림잡아 제 마을 사람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아이의 손끝에서 장난감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제 속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용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한쪽에는 비 새는 나무 지붕 아래 비명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밥비싼 악기와 햇빛 가득한 거실에서 웃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운전병 유성현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긴 무언가가 아주 크게 잘못돼 있다. 그 무렵 또 한 번 삐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제 눈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사회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남조선과 수교를 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밑동부터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군대에서, 마을 회관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나라이고 남조선과 미국은 악이다.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됐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편이 그렇게 증오하라고 배운 남조선과 손을 잡았다고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발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과 거의 같았을 겁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 어떤 말로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유동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트럭 핸들을 잡을 때마다 도로 옆 산과 집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산골에서 비새는 지붕 아래 떨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던 진흙 마당. 잘 살고 있다고 방송에서 떠들던 평양의 화려한 영상들.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 체제가 사람을 위한 걸까? 선전 포스터 속 환한 미소는 현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전 문구는 점점 더 거짓말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은 매일 조금씩 더 지쳐갔습니다. 그 틈에서 제 안의 의심은 점점 더 자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회 언젠가는 바꿔야 한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려면 난 언젠가 저 남쪽으로 가야 한다. 처음부터 무모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조용히 대한민국으로 넘어가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그 힘을 빌려 다시 돌아와 내 고향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순진하고 또 어딘가 용감한 계획이었죠. 그래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상급자의 무심한 목소리가 제 세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운전병은 3년 더 해. 그 말 한마디는 너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별일도 아니라는 듯. 넌 그냥 조금 더 복무하면 되라는 투로 말했지만 저에게 그 말은 어떤 폭탄보다도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날짜에 몰래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그 칸을 누군가 손바닥으로 쓱 하고 지워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3년. 그 3년은 제 인생 전체를 뒤엎을 만큼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을 것이고 부패한 간부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선전방송은 여전히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떠들겠죠.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겨야겠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흐릿하게 그리던 탈출 계획은 그 순간부터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준비 중이 아니라 실행 단계. 계산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빠져나와야 하나? 어떤 경로가 가장 들키기 쉬울까? 누가 나를 찾기 전에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군 복무라는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그 틈새를 찾아 도망칠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손자병법과 36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병사가 보기에는 훌륭한 장수들의 이야기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계책이다. 살 곳을 향해 달릴 것이 아니라 죽을 곳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책 속 장수들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온갖 꾀를 부렸고 그들은 살아 돌아와 다음 전장을 준비했습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내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한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한 군대는 병사 한 명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가 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추적하기 위해 부대 전체가 들썩거리고 보고와 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그렇다면 탈출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찾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상하지 않을 기간. 누구도 수상히 여기지 않는 공백. 감시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 공백을 만들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부상자 역할이었습니다. 나무하는 작업장으로 향하던 날, 저는 일부러 더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뻐근했지만 기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그때가 왔습니다. 허리가 삐끗하며 가벼운 통증이 파고들었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의 본능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조금은 더 버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둥처럼 땅에 박힌 듯 나무 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괜찮아? 하고 묻거나 간부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결국 간부들은 저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에 누워 처음으로 느낀 건 숨이 깊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군부대의 공기는 늘 긴장과 감시로 눌려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워만 있어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은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여기는 환자라는 이름만 있으면 많은 게 용서되는 곳이었죠.
북한에서 병원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의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기름을 절약해 몰래 대판 돈, 내리막길에서 엔진을 끄고 굴리는 내리뛰기로 아낀 연료들, 한 푼 한 푼 모아왔던 그 돈을 저는 군의관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2달 정도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은 돈을 세어보고 주변을 힐끔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진단서를 조금 더 길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첫 관문은 넘었다. 그날 밤 병원 침대 위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장은 얼룩져 있었고 전등은 깜빡거리며 벌레가 그 안에서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게 어쩐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속으로 날짜를 썼습니다. 2달 안에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 문장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되었고 제 운명은 그날부터 이미 남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경로는 3가지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그리고 DMZ. 처음엔 서해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밤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제품이었습니다. 어느 시장을 뒤져봐도 그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DMZ뿐이다. 운전병으로 다녔던 길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함경북도 덕성에서 시작해 장거리 버스를 타고 도경계 검문소를 돌아 나오는 방법. 담배 한 갑을 운전기사 주머니에 밀어넣고 검문소 500m 전에 내려 산을 돌아 앞쪽에서 버스를 다시 기다리는 방법. 지도는 제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구간, 지뢰밭과 철책이었죠. 비 오는 날, 보초를 설 때마다 느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병사들은 움막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군복은 한 벌뿐이고 흠뻑 젖으면 말릴 곳도 갈아입을 옷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길에는 지뢰를 묻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장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7월, 8월.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민통선 안작은 마을집 한 구석에 숨은 채 하늘만 바라보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한 번은 강으로 나가보니 물이 아직 발목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돌아와 젖은 신발을 말리며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결국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울리는 빗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거의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오늘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번개가 산의 윤곽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젖은 흙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DMZ는 어둠 속에서 흰 선처럼 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마치 등대 같았습니다.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하지만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도에는 없던 거대한 콘크리트 벽, 댐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댐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아래에 쇠말뚝 같은 게 박혀 있으면 그냥 꽂혀 죽겠지.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류 500m 지점까지 올라가 강물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내 길을 선택해보는 거다. 댐 앞의 소용돌이는 저를 잡아 끌어 밑으로 내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위아래가 뒤바뀌는 느낌 속에서 저는 몇 초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몸이 위로 튀어오르듯 떠올랐고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저 물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 땅을 한 번도 디디지 않은 채로.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곧 어딘가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멈추고 손을 들어라. 나는 한국군을 처음 보는 북한군이었습니다. 7년간 서로를 겨누고만 있던 두 집단 중 제가 먼저 발을 내디딘 셈이었죠. 전방을 향해 다가오는 군인들은 제가 상상하던 악마와는 달랐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과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는 손짓들.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제가 아는 어느 군대와 비슷한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기 오면 바로 사진 찍어서 삐라에 실을지도 몰라.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빗속 DMZ에서.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의 저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실패하더라도 가족에게 피해는 덜 가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고지어 플라스틱 수갑이 손목을 조이고 눈가에 천이 둘러졌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진 순간 동시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나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첩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월이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북한에 남은 내 사람들에게 총구가 돌아가지 않을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서울의 어떤 방에서 마침내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진실을 알리고 언젠가 북한으로 돌아가 사회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북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시 넘어갔다가 이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기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겠습니까? 서류 위에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류성현.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다. 지금 나는 저녁마다 쌀밥에 고기를 올려 먹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나무지붕 아래 비에 졌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DMZ의 검은 물길과 번개가 비추던 산의 윤곽, 댐 아래의 소용돌이도 함께 떠오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언제까지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믿고 싶은 세계를 향해 내 발로 걸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첫 걸음이 지금 이 쌀 한 숟가락 위에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밥을 한 숟가락 떠올리며 속으로 천천히 되뇌입니다. 언젠가 강을 건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등불 하나쯤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